자영업자분들 진짜 바쁘죠. 장사 잘하기도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지식, 부동산 지식 이게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는 잘 돼가지고 막 몇천만 원씩 버는데 그 몇천만 원에 50% 이상을 쓰더라고. 과소비를 너무 많이 해요. 몇천만 원 버는데 몇 달 뒤에 만나보면 돈이 똑같아. 돈이 저축이 없어요. 번 돈을 다 쓴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평생이나 할 거야? 지금은 좋지. 미쳐버리겠어 진짜. 언제 건물 사냐고. 자영업자분들 매장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겠지만 그 바깥에 나와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죠?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더 해줄 게 뭐가 있는지 나와서 매장 밖에서 배울 게 더 많습니다. 장인 정신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도깨비님, 네. 그 요즘 부자들, 네네. 자수성가하신 건물주분들 되게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쵸. 많이 만나죠. 도깨비님이 보셨을 때 그렇게 진짜 부자가 된, 건물주가 된 사람들이랑 일반인들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자분들 일단 뭐 부모님들한테 건물을 받은 분들을 제외하고 뭐 자수성가든 어쨌든 열심히 사셔가지고 건물주까지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그냥 쉽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시간을 절제해서 쓴다. 자기만의 시간을, 목표를 높게 잡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끊어내야 됩니다. 시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자영업자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로 이 말을 좀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장인정신 마인드. 내가 다 해야 된다. A부터 Z까지 이런 거를 끊어야 됩니다. 저도 근데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사실 제가 조금만 하면 금방 따라 하거든요. 퀄리티가 확 높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저 혼자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리사분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요리는 진심이고 장인이죠. 그러니까 물론 장인정신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당연히 기본 베이스는 돼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내가 장사만 하지 않고 건물주가 되는 과정으로 넘어간다면 시스템화를 하고 사업화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시스템을 만들고 직원들을 고용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확장을 해나가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인드를 끊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예. 장사를 하지 말고 네.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긴 했어요. 곳곳에서. 네네. 근데 이제 누구는 위임하라고 하고 누구는 사장이 직접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고. 그쵸. 네, 말이 다 달라가지고 뭐가 맞는 거예요? 사실 정답은 없죠. 근데 자기가 목표가 나가 1인 사업으로 끝낼 거야 라고 한다면 뭐 장인정신으로 해도 좋겠지만, 건물주가 된다든지 사업화로 넘어간다든지 그러려면 위임을 어느 정도 내가 기본 베이스는 해놓고 위임을 하면서 시스템화를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자산이 이제 뭐 현금 흐름이 돌고 현금이 모아지면 그 다음에는 또 자산화로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신 분들이 다 그 과정을 겪어서 온 거죠. 나 혼자 열심히 벌어가지고 건물 살 수 있는 현금 흐름과 현금을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한마디로 레버리지인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도 레버리지인 거고 건물을 사는 것도 레버리지인 건데, 이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바쁘면 안 됩니다. 예, 자기가 거기에 몰두하고 몰입해서 있어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그 이상 발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건 자기의 목표와 뭐 신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인드는 좀 딱 끊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요즘 느끼는 게 이제 사업을 잘해서 네. 이제 저희가 사업가 마인드를 탑재를 했어요. 예.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이제 돈을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잘 못 모으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그래서 저는 돈을 잘 버는 것과 부자가 되는 건 좀 다르다. 다른 그럼요. 거구나. 예,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네네. 김승호 회장님도 사실 돈을 잘 버는 능력과 돈을 잘 모으는 능력, 잘 불리는 능력은 다 다르다고 하시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돈을 잘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쵸. 김성호 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실 이 말이 가장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매출을 늘리고 그 매출이 들어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그 모은 돈으로
계속해서 불리려고 하는 공부들을 계속했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 정말 고달프고 힘들죠. 예, 아무래도 장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거든요. 한정된 데에서 계속 줄여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발 비용이라고 하죠. 내가 고생한 만큼 써야 돼.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만나보면 현금 흐름이 좋은 분들의 소비가 상당히 커요. 네, 기본적으로 명품 뭐 기본 차부터 해가지고 근데 막 물어보다 보면 집이 없어. 뭐 자산이 없어요. 자산이라고 하면 자동차 정도 1억이 넘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집약적으로 모여가지고 자산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둘씩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자산으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건물주가 되신 분들은 내가 목표가 건물주다 보니까 지금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벌더라도 내 목표가 장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산화로 넘어가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번 돈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 다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그분들이 뭐 아무 생각이 없어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고 내가 지금 맨날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걸 끊고 싶으면 과소비를 끊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저도 월에 1,000, 2,000씩 해서 벌 때가 있었어요. 순수익으로. 매출은 늘었지만 제가 쓰는 돈은 항상 고정적이었어요. 항상 고정. 내가 뭐 1,000을 벌던 2,000을 벌던 제가 번 돈은 무조건 저축. 왜냐면 저는 그 다음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소비라는 게 늘어나면서 점점 늘어나거든요. 뭐 10만 원짜리 밥을 먹었으면 20만 원짜리도 먹고 싶고 30만 원짜리도 먹고 싶고 뭔가 경험을 해보는 건데 저는 그냥 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 그냥 그대로 쭉 갔어요. 왜냐하면 많이 뭐 그렇게 비싼 거 안 먹어도 배부르거든요. 조금만 더 모으면 이거 1억 될 것 같아. 1억만 모이면 내가 공부를 잘 해놔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건물 내가 쇼핑할 수 있거든. 명품샵 가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건물 쇼핑하는 게 더 즐겁거든. 네. 이런 마인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랑 연결될 것 같은데 네네. 돈을 이제 열심히 모았어요. 목표 의식을 딱 가지고 예. 내가 이걸 위해서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돈을 모았어. 네네. 그럼 이거를 돈을 잘 불려야 되잖아요. 다음으로. 그쵸. 자영업자분들이 사실상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이런 거 공부할 시간도 없고 바쁘죠. 네, 어려운데 이분들이 좀 최적화된 돈을 불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불리는 방법 있죠. 예. 뭐냐면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장사에서 사업으로 막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 끊어야 되는 게 이건 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많은 건물주들 봤을 때의 기준이에요. 사업에 몰빵하지 말아라. 네, 요걸 끊어야 됩니다. 요거를. 무슨 얘기냐? 1호점이 잘 돼요. 현금으로 좋아요. 그럼 2호점 내죠. 또 3호점 내요. 여기에 최적화돼서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프랜차이즈화해서 사업을 엄청 키워가지고 엑시트를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그 전에 저희가 지금 트렌드가 되게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로 가기 위한 과정 중에서는 사업에 너무 몰빵하지 않는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내 사업체와 그리고 리스크를 분산한다. 사업 자체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업과 자산화를 분산화를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자산화로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사업이 무너지더라도 다시 살 수 있고 내가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자산이 더 큰 효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롯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도 사실 햄버거 팔지만 부동산으로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내가 장사를 잘해서 손님들이 많이 와. 트래픽이 많이 발생돼. 그럼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를 그냥 장사 잘하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부가가치를 활용해야죠. 이게 오히려 찐 사업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사업에 몰빵하지 말아라. 사실 이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2024년 내가 건물주가 꼭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내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2024년 늦어도 2025년 건물주가 꼭 되실 겁니다. 저는 한 10년 걸렸는데 내용만 아시면 3년이면 충분히 건물 사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 오늘 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현금, 돈입니다. 돈.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죠. 많은 분들이 건물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으면 일정량의 돈이 있으면 되는데 그 일정량의 돈을 모으는 게 상상이 어렵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한데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현금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소액으로 건물을 살 수 있는 게 꽤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이에요. 원래는 돈만 많으면 그냥 건물 사면 됩니다. 근데 요즘 같은 때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려면은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 내가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레버리지를 쓴 만큼, 대출을 쓴 만큼 그 이자를 다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말씀드리고 저의 10년 동안 어떻게 건물을 매입했는지 그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건물에 대한 정보와 지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에 대한 공부, 이 공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현금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장사도 잘하셔. 근데 건물주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고 건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완전 불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 분들은 꽤 많은데 건물에 대한 정보가 지식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 공부를 하면 뭐가 좋냐면 일단 내가 소액으로 건물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좋은 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땅, 내가 되팔았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땅,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어떻게 대출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계약, 어떻게 계약을 해야 나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하고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공부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3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뻔한 얘기 하네. 돈 있고 매월 현금 흐름 돈 많이 들어오면 그냥 건물 사지, 좀 공부하면 되지.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3가지를 자기에게 대입해가지고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찍어야 돼요. 이게 메타인지인데, 내가 예를 들어 이따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 자, 이 3가지 항목이 있어요. 현금, 그리고 현금 흐름, 그리고 건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 이게 예를 들어 3개 중에 2개 정도만 확실히 높으면 건물 살 확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근데 그 목표점을 딱 그어놓고 내 위치가 어딘지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건물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알면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건물 공부를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건물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럼 내 돈이 얼마 정도 들겠구나, 이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모아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대출을 한 80% 받을 거야. 대출 80%에 대한 이자가 있겠죠. 그럼 이자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금 흐름, 내가 매월 어느 정도를 벌어야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2024년 계획을 짜실 텐데 건물주가 목표이신 분들은 이 3가지에 대해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찍어 보셔야 되고, 찍고 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됩니다. 이 3가지 중에서 다 잘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3개 중에 한두 개는 높은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좀 더 디벨롭 하면 됩니다. 저는 이 3개를 혼자 다 했어요. 혼자 다 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드릴게요. 저는 2013년에 근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산도 다 정리가 되고 월세방에 4가족이 살았는데 그때 제가 빚만 한 2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생각하면서 내가 성공을 하려면, 내가 건물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부동산 지식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거용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상업용은 잘 몰랐지만은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 흐름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면 맨 위에가 목표점인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좀 헤쳐나가야겠다 라고 했을 때 부동산 지식을 해보니까 그래도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현금 흐름을 보니까 제가 그때 직장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25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마이너스 2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마이너스 2억을 제로로 만들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월급은 받지만 그 외에 부가적인 수익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4년 동안 제가 회사도 다니면서 부가적인 수입을 위해서 사업을 병행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메타인지인 거예요. 2023년에 나를 딱 보고 정확히 내 위치를 찍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를 올려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 이미지가 2017년인데 2017년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사업소득이 월급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 소득들을 엄청나게 저축하고 절약해가지고 2억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4년 만에. 그렇게 벌었던 돈들을 계속해서 저축을 했어요. 그때 현금 흐름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매월 가계부 정리하면서 이번 달은 1,000만 원 저축, 이번 달은 2,000만 원 저축, 3개월 뒤에 1억 달성 예정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고 회사 다니고 하면서 짬나는 시간에 공부하고 밤마다 건물 찾아봤어요. 어떤 건물 사야 되는지 공부하고 물건 찾아보고 주말에 임장 다니고 정말 외로웠죠. 공부할 때. 이때는 사실 저 혼자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공부도 되게 오랫동안 했고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제가 건물을 사려면 기준을 설정해라, 지역을 설정하고 금액을 설정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맨 땅에 헤딩했기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기준도 설정 못하면서 여기저기 막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부만 잘 하더라도 이런 6개월이라는 시간도 세이브가 할 수 있습니다. 장사는 건물주다 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건물주 강의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때의 경험을 가지고 강의 자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만 들으면 그래도 정말 몇 개월은 단축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공부를 혼자 하는 게 너무 외롭고 까마득해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게 맞나 틀리나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저도 제 경험을 녹여가지고 그리고 또 건물을 많이 사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건물주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2017년에 월세를 한 800만 원 정도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리랑 이런 거 따져보니까 당연히 건물 사는 게 당연히 좋겠다는 판단을 섰고 이미 현금 흐름도 좋고 자산도 플러스로 갔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될 수 있겠다 희망을 갖고 2017년에 목표를 다시 또 잡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019년 그래프인데 제가 이때는 사업소득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사업소득이 올라가면 더 많이 쓰거든요. 차도 뽑고 옷도 사고. 근데 제가 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되기 위한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건물주가 되기 위한 현금성 자산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성 자산은 1억, 2억 목표를 잡아놓고 계속 올렸어요. 목표가 있다 보니까 내가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1, 2천이 되더라도 계속 저축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2019년에 거의 한 1년 반 이상을 혼자 독학하고 임장 다니고 하면서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건물을. 결국에는 이 건물이 저에게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그 뒤로도 두 채 건물을 더 샀는데 이 10년 동안 저 혼자 이 세 가지를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건을 기획하면서 장건을 만들고 강의를 만들고 그리고 PM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던 이유가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확실하게 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지식, 장건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남들보다 저렴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20억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17억에 가져올 수 있어. 그럼 3억 싸게 갖고 올 수 있죠. 근데 제가 현금은 한 2, 3억밖에 없어. 그래서 건물 매입하기는 또 어려워. 그러면 건물을 3억 싸게 사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PM팀에서 저 건물 너무 좋은데요? 재무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랑 같이 살 수 있게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 2, 3년 안에 건물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 내가 장사를 너무 잘해. 장사를 너무 잘하는데 매월 현금 흐름이 한 3천 정도 됩니다. 근데 계속 재투자를 했어요. 1호점, 2호점, 3호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많이 벌었는데 많이 썼어. 그러다 보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현금 흐름이 2, 3천 정도 되니까 대출을 80%를 받아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건물 공부도 해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죠. 그럼 돈을 모아. 3천씩 모아도 1년이면 이거저거 쓰고 나면 한 2억 모으기 힘들어요. 그럼 내가 변변한 건물 살려면 3, 4년 동안 또 모아야 돼. 4, 5년 동안 모아야 돼. 모아서 또 어떡하죠? 바로 살 수 있어요?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확실한 컨텐츠가 있고 그 건물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고 공시를 메꿔줄 수 있고 그리고 이자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능하면 한 5억 10억 있는 분들이 나는 컨텐츠가 없어. 근데 나는 공부는 잘했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건물을 찾아올 수 있어. 이런 분들이 같이 건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공동 투자, 같이 뭘 사는 거를 막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자산의 가치가 너무 빨리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같이 매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한 거죠. 사실 선택의 영역이에요. 나 혼자 열심히 벌어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사겠다. 저 이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자산이 너무 빨리 가. 난 여기 빨리 편승을 해야겠어. 내가 장사를 잘해. 이런 분들은 공부해야죠. 공부하면서 재무적 투자자와 같이 건물을 사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내년에 정말 원대한 꿈 2024년 내가 건물주가 꼭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내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2024년 늦어도 2025년 건물주가 꼭 되실 겁니다. 장건 믿고 따라와 보세요. 2024년 건물주 목표로 같이 한번 달려보시죠. 파이팅! 여기까지 돈깨비였습니다. 매출 2,500만 원, 그리고 월세 200만 원,
그리고 현금, 저축 1억. 이런 분들 2024년 건물 꼭 살 수 있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4년에 목표를 세우잖아요. 올해는 내가 뭘 해야지. 그 중에 꼭 있는 목표 있죠. 장건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24년의 목표는 이거일 겁니다. 올해 꼭 건물주가 되겠다. 맞습니다. 저희 장건 TV랑 같이 하시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팍팍 올라갑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빙의를 해서 여러분처럼 건물 공부도 안 했어, 매출도 높지는 않아, 그리고 현금도 엄청 많지는 않아,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저라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현금 흐름을 늘리고 그리고 어떻게 현금을 모아서 건물을 매입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제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고 모은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었던 사례가 뒤에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더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건물을 사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공부입니다. 공부. 건물에 대한 공부. 두 번째는 현금 흐름. 내가 매출이 뭐 2천이다 하면 3천으로 늘려서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현금입니다. 그렇게 모은 돈,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계속 모아가지고 현금의 목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3가지 건물주가 되기 위한 요소인데, 돈이 많으면 그냥 사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2개를 키워야 됩니다. 이게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이 3개 중에서 2개만 잘해도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이 3개를 동시에 조금만 업그레이드 해도 나 혼자 건물을 사거나 같이 건물을 살 수 있는 규모로 건물을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 사장입니다. 그동안 또 열심히 뭐 직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뭐 카페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종잣돈이 1억 정도가 있어요. 뭐 장사를 어느 정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카페에서 매출이 한 2,500만 원 정도 나와요. 월세는 200만 원 정도 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 좀 꽤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1억은 모으기 좀 어렵겠지. 예,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저는 주택 부동산 공부는 좀 했지만 상업용 공부는 안 한 상태로 갈게요. 그러면 제가 딱 세팅을 했어요. 그럼 저는 1년 안에 건물을 사겠다고 목표를 잡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공부부터 해야죠. 저라면 공부를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는 건물주다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책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건물주 관련된 책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대로 계속 물건들을 볼 겁니다. 공부를 해야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 좋은지,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지 분석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내가 이 건물을 살 때 돈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운영했을 때 내 돈이 더 이자를 더 내야 되는지, 아니면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래도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부도 공부지만 물건을 진짜 많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계속 찾아볼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뭐 중개법인 이런 데 가가지고 온라인으로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하루에 1시간씩 찾아보잖아요. 좋은 물건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못 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확신이 좀 덜 되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몇 번 놓칩니다. 한두 번 놓치잖아요. 그 다음에는 확신이 들게 되고 매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내 현금 흐름도 매출도 높여야 돼요. 어렵다. 하지만 가능하고 제 주변에 하신 분들 많아요. 아까 제가 2,500이 매출이라고 했죠. 2,500에서 저는 한 3,500까지 늘릴 마음으로 마케팅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평균 매출이 2,500에서 3,500 늘었으니까 평균 한 3,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빼고 월세 내고 뭐 원자재 내고 하면 보통 한 25% 정도 남는데, 운영을 잘해서 한 28% 정도를 저축할 수 있게끔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8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840만 원을 1년이면 얼마일까요? 네, 1억입니다. 1억. 자, 아까 제가 1억 목돈 있었죠. 그리고 제가 1억을 모았잖아요. 그럼 2억 가지고 건물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케팅하고 이렇게 배달을 열심히 하는 중에도 물건은 매일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겠죠? 10억 이하 물건을 보겠죠, 계속. 그래야 2억으로 살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매출이 더 올라가. 그리고 내가 신용대출을 알아봤는데 신용대출도 해주는데 그리고 보험대출도 해주는데 그러면 물건을 찾을 때도 11억, 12억 더 높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20억짜리 나왔는데 너무 좋아. 10억 정도는 내가 2, 3억으로 넣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 3억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재무 투자자와 같이 사도 됩니다. 이런 거 장관에서 해주잖아요. 좀 이해가 됐나요?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해당 건물은 여기 아현 뉴타운 이대역 아현역 사이에 있는 건물이고, 네, 여기 코너의 건물입니다. 한 5, 6천 세대가 이렇게 있고요. 네, 요 앞으로 이렇게 쭉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유동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원이 생겨요. 예, 지하 주차장이 생기면서 위에는 공원이 생겨서 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 뻥 뚫려 있어요. 뷰가 살아있고, 이 건물을 좀 보여드릴 건데 요런 건물입니다. 예, 요런 건물이고,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앞에 뷰가 확보가 되는 거죠. 영구 조망이 생기는 뷰고, 신축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얼마에 매각이 됐냐 보면 5억 8천입니다. 10억짜리 건물 10억 이하 건물이 있다고? 있어요. 여기 서울 한복판에 마포에 앞에 공원이 있고 5천 세대 있고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땅은 작죠. 땅은 6.69평인데 너무 재밌게 2층짜리 건물이에요. 보통 6평이면 2종이라서 거의 뭐 3, 4평밖에 땅이 안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꽉 차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1층이랑 2층이랑 15평을 쓸 수가 있어요. 1층은 매대, 그래서 주문 받고 커피 내려주고, 2층은 올라가서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당으로 따지면 평당가가 높아요. 이게 6평, 7평이 안 되는데 5억 8천이면 평당은 8,700. 이 동네에 비해서는 평당가는 높죠. 하지만 전체 금액이 낮잖아요. 낮다 보니까 여기서 80% 대출을 받으면 제 돈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80% 대출을 받으면 한 4억 6천 정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 이자가 한 200 정도밖에 안 돼요. 5% 했을 때. 근데 내 돈은 얼마 들어가냐? 한 1억, 한 세금까지 해서 1억 5천 정도? 그럼 내가 2억 모았죠. 그럼 1억 5천으로 건물 사요. 그리고 5천으로 거기 인테리어도 하고, 그리고 집기들도 내가 쓰던 거 가져가도 되고, 그죠?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면은 내가 1년 동안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물건 찾고 매출도 올리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살 수 있는 건물이에요. 이게 아주 옛날도 아니에요. 2023년 3월 10개월 전에 누군가 사서 여기 지금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나갈 텐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요소도 있지만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2024년 건물주로 목표를 잡으셨다면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내 위치가 어딘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그걸 채워가지고 쭉 1년 아니면 2년의 목표를 세우신다면 건물주 반드시 가능합니다. 저 믿고 꼭 따라해보세요. 2024년 건물주의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는 무신사의 디벨롭 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렸고, 청기아타운 본사 사옥을 매입을 해가지고 1, 2층에는 매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본사 프랜차이즈 사무실로 쓰고 자기 건물에서 공간을 다 활용하면서 가치를 올리는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장사를 잘하는 자영업자분들이 건물을 사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다 말은 하진 않지만 제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은 거 있죠. 여기저기서 들은 그런 브랜드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피부관리 정말 잘하는 끌리메라는 곳이 있었고, 최근에 신사옥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하나는 월화고기, 돼지고기로 정말 유명하고 정말 맛있는 곳인데 거기도 아니나 다를까 건물을 매입해서 쓰고 있었어요. 월화고기의 매입 사례,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끌림의 신사옥부터 한번 제가 지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선정릉역에서 엄청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 건물입니다. 신축을 한 건물이고, 옆에 보면은 신축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도 다세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새로 지었습니다. 4억으로 들어가셨고, 과거에는 이렇게
거의 단층의 단독주택이었는데 이렇게 신축을 한 게 보이네요. 이 건물 얼마에 샀고 어떻게 디벨롭 했는지 한번 볼게요. 랜드북을 들어가 보면 2020년에 71억 5천에 매입을 했어요. 평당 5,500이고 근데 강남인데 왜 이렇게 5,500밖에 안 하지? 2020년인데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용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용적률이 한 150% 정도밖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종이 2종이나 3종보다는 보통 주거지로 주로 있다 보니까 용적률이 좀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게 건물을 질 수가 없어서 금액대가 좀 낮습니다. 근데 지금 1종 중에는 보통 여기서 멀 수도 있는데 여기는 여기서 엄청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디가 1종인지 2종인지 잘 몰라요. 사실 여기가 이렇게 경계예요. 아래는 여기는 2종이죠. 2종이랑 여기 길 하나 사이로 달라집니다. 71억 5천이면 평당 5,500에 매입을 했는데 지하 2층에 4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하를 많이 파요. 1종 같은 경우에는 건물 보면은 60평, 1층 30평, 60, 50, 50 이렇게 가 있고 지하는 용적률과 관계없으니까 넓게 파는 거예요. 73평, 76평이죠. 용적률에 들어가는 평수는 195평인데 전체는 340평이에요. 그러면 한 150평이 지하에 있는 겁니다.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지하를 이렇게 활용을 해갖고 신축을 한 케이스예요. 여기를 지금 쓰고 계시고 그러면 여기 이 건물을 71억 5천에 샀는데 대출을 얼마나 받았나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고 보시면 소유권 이전 2020년 11월 30일 날 주식회사 끌림의 법인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예, 보면 여기 68억 4천을 대출받은 거예요. 채권 최고액이니까 1.2, 20% 업이 되어 있는 거라서 1.2로 나눠주면은 57억입니다. 57억. 그럼 57억이면 아까 71억 5천에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20%만 가지고 일단 땅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 15억 정도가 될 거고 그다음에 부대 비용, 등기, 수수료 이렇게까지 하면 20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 20억으로 강남에 역에서 5분 거리에 4억 자리를 매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신축이었잖아요. 그러면 신축 대출이 또 별도로 또 있을 거예요. 여기 38억 4천 있죠. 이거는 신축 대출, 기성고 대출이라고 하죠. 예, 신축 대출을 38억 4천을 받은 거예요. 38억 4천이면 이것도 채권 최고액 20%를 감안해서 1.2로 나누면 32억입니다. 32억이면 대략 제 예상에는 신축비가 40억에 80%하면 32억이거든요. 40억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연면적이 344평입니다. 그래서 시공 면적으로 하면 한 370평 요 정도 될 건데 평당 1,000만 원 정도 하면 37억 정도가 될 거고 그런데 여기가 지하 2층까지 팠기 때문에 아마 공사비가 꽤 들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완공이 어느 정도 된 상태라서 이때는 아마 평당 한 8,900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대출을 받아놓은 거 보니까 건축비가 40억 정도?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7, 8억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한 32억 정도 나왔겠죠. 그러면 71억 5천에 매입을 하고 넉넉히 뭐 이자랑 뭐랑 하고 40억 정도 신축 비용이 들었다고 했을 때 원가가 115억 정도 됩니다. 이 건물을 새로 지어서 내가 쓰면서 115억 정도가 되고 대출은 80%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정가를 한번 볼게요. 추정가를 보면은 랜드북은 140억 정도 나오고 부동산 플래닛은 120억 정도가 나오네요. 그럼 대략 뭐 한 130억 정도 평균으로 본다고 하면 이 정도 매입을 해서 내가 쓰면서 벌써 한 20억 정도 시세 차익이 생겼어요. 어차피 이 끌림이라는 곳이 원래 신사역에서 한 3, 4분 거리의 건물에서 임차를 꽤 오랫동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임대료를 뭐 몇백씩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냈을 텐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100억대 자기 건물에서 직접 건물을 사용하고 다른 층에서는 월세를 받으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디벨롭을 하자마자 한 20억 정도가 올랐고 제가 봤을 때는 5년이든 10년이든 여기서 사업을 계속 한다고 하면 적어도 4, 5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장사를 잘하더라도 4, 5년 정도를 내가 장사 잘해갖고 벌 수 있는 돈이 몇십억 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이제 금리가 높아서 매월 내는 이자가 많겠지만 어느 정도 금리가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나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소득도 있었겠지만 이 자산 소득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량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자재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생각보다 건축비나 이런 것들 많이 쓴 것 같아요. 되게 예쁘게 잘 지은 건물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화고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월화고기는 여기 지금 당곡역이라고 신림선 인근에 있는데, 원래 여기 이제 신림선이 없었죠. 없었지만 여기 롯데백화점 있고 대교타워 있고 여기에 일자리가 좀 많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작은 먹자인데 여기 매출이 다 잘 나와요.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곳이에요, 이쪽이. 그런데 여기 역까지 생기면서 더 유동도 많아지고 여기 땅들도 한 3, 4천 하다가 계속 이제 오르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쪽 물건도 한번 봤었는데, 예, 월화고기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미지로 보면은 여기 지금 오피스 되게 많아요. 통건물로 지금 쓰고 있어요. 1층은 거의 필로티로 주차를 주로 하네요. 근데 여기가 보면은 여기 낙지세상 숯불 돼지갈비 음식점이었는데 2016년에 월화고기라고 나왔습니다. 먹거리 엑스파일. 2016년에 이런 디자인 사실 나오기 쉽지 않은데 지금도 되게 세련됐다 생각을 했는데 이때도 지금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고 여기 고기가 맛있어가지고 장사 엄청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16년에 저는 매입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등기를 또 찾아보니까 2019년 이맘때 이제 매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임차로 들어갔다가 이 건물을 매입한 사례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지금 4필지가 있어요. 4개의 필지가 있고 땅은 212평이고 준주거입니다. 준주거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는 건물을 올리면 200평이면 되게 여러 층 위로 쭉 올릴 수가 있어요. 이쪽이 좋은 게 다 준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먹자이지만 이 근처에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디벨로핑해서 많이 올린 지역이에요. 얘도 주택 시장이 좋으면 여기서 다세대 올려도 가구수가 꽤 많이 나오고 역에서 가까워서 되게 수요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의 가치로 봐도 괜찮은 위치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와, 월화고기 거기 자기 건물에서 한다. 근데 아까 봤을 때 보면 2015년 이때 월화고기 들어와 있는데 쭉 보면 주식회사 월화라고 해서 2019년 6월 24일 이때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 5년 정도 거기에서 월세를 내고 있다가 이 건물을 매입한 것 같아요. 4개의 등기를 제가 봤는데 매매가가 조금 정확치가 않아요. 4개의 필지다 보니까 매매가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예상했던 그런 금액은 안 나왔었고, 제가 그때 시세를 보니까 평당 한 3천에서 4천 정도 사이였고 3,500 정도 하면 한 75억 정도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또 대출은 아주 심플하게 잘 나와 있어요. 대출은 56억 4천을 받았고 그 뒤에 6억 6천을 또 받았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한번 받고 매출이 좋으면 계속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채권 최고액 20% 빼면 거의 한 52억 정도 돼요. 그럼 75억이라고 가정하고 한 52억 정도 대출을 받았으니까 한 23억, 한 25, 6억 정도로 이걸 매입한 것 같아요. 예상에. 그러면 이거를 75억 정도로 매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시세를 한번 볼게요. 네, 랜드북은 86억 7천이라고 나와 있고 부동산 플래닛은 한 100억 가까이 나오네요. 그럼 적어도 한 90억 정도는 될 것 같고, 이게 준주거라서 105억인 평당 5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벨롭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 6, 7천까지는 충분히 가져가면 그 정도의 값어치는 있을 것 같고, 이쪽에 거래되는 시세가 많지는 않아서 이 블록이 작아가지고 이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땅의 가치로는 봤을 때에는 되게 좋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월화고기도 되게 지점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아니면 직영으로 여러 업종을 해서 현금 흐름이 좋으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자기 건물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게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정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려고 사셨을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월화고기 대표라면 이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주택 경기가 좋아지거나 이럴 때 여기다가 주택 공급으로 디벨롭을 해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더라도 상업용으로도 높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땅이 200평에 준주거고 역세권이면 앞으로도 디벨롭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땅들은 내가 만약에 디벨롭을 안 하더라도 디벨롭을 하는 사람이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보실 때 내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이 땅의 가치를 알고 사갈 수 있는 땅을 사면은 엑시타기가 훨씬 더 편하죠. 네, 그러면서 월화고기도 이 건물을 매입을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단위가 좀 높았어요. 100억이나 넘고 100억에 육박하고 이런 건물이어서 아, 나랑 관계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작은 것부터 하나둘씩 가는 거죠. 여기 있는 대표님들도 그 전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두 분 다 사업을 되게 잘 하시고 사업을 하시면서 자산소득도 같이 가져간다. 저도 이 대표님들 칭찬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인데 보통 1월, 2월 되면은
많은 분들이 새롭게 자기의 한 해의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2024년 난 꼭 건물주가 돼야겠다 이런 목표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 장건이 12월 10일 오후 8시부터 비공개 무료 라이브를 합니다. 그날 강호동 대표님이랑 제가 건물을 살 수 있는 노하우들을 통째로 그냥 다 오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물을 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은 사업은 안 되지만 자산화는 어떻게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일요일 오후 8시 비공개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그날 꼭 오셔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꼭 잡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청주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시는 칼국수집 엄청 유명하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장사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잘하셔서 저희 특별히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가 팡팡 터질 겁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장원갑 칼국수를 운영하고 있는 박종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지방에서 칼국수 집을 운영하시잖아요. 네. 매출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월 매출은 한 1억 천 정도 팔고 있고요. 1억 천 정도 파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또 매장도 여러 개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현재는 칼국수 매장이 청주점과 세종점, 세종본점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매출이 잘 나오고 계시는 상황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주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네. 칼국수 집이. 네. 근데 지금 세종에도 이제 분점을 내셨고 네. 세종은 건물을 매입하셨다고. 땅을 매입해서 네네. 이제 2023년도에 네네. 이제 신축을 했습니다. 아, 신축까지. 네. 아 그러면 보통 자영업자분들이 장사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장사에 빡 빠져갖고 장사하기나 바쁘고 또 돈을 벌면 2호점, 3호점 내는데 정신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2호점, 3호점 계속 그렇게 그렇죠. 해왔었는데 그런데 부동산 다루 공부하기 되게 어려운데 네, 땅을 사고 뭐 신축까지 하셨던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13년도부터 청주에서 한 6개 매장의 브랜드를 오픈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주력으로 운영되고 있던 매장이 2018년도 경에 건물주분께서 나가라고 네. 한번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인사이트를 받았었죠. 결국에는 내가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토지든 건물이든 매입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는데 나가라고 네. 했던 거고 그럼 결국에는 중간에 나오셨나요? 지금은 철거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 계속 일관되게 네. 나가라고 하셨고 저희는 권리금을 받으려고 양도 양수를 2번이나 진행을 했었는데 첫 번째 양도 양수를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그 월세를 이제 320에서 600을 올리면서 2배를. 네, 그 양도 양수가 파기가 됐습니다. 그럼 권리금 못 받으신 거예요? 네, 저는 그냥 뭐 보증금만 회수를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때 심정이 참 예상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는 뭐 하루하루가 피가 말랐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는 게 정말 다반사예요. 네. 너무나 많고 정말 그동안 거기서도 장사 잘 되셨죠. 네, 그래도 저희가 8년 동안 지방에서 연매출 9년이죠. 횟수로 봤을 때 정확히 9년인데 8억 미만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뭐 10억 넘은 적도 수회 되는 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권리금을 받아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네. 내 건물이 아닌 네. 이유로 네.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온 거네요. 네. 그동안 이제 여러 사업들을 하셨는데 네. 월세 그동안 낸 게 한 얼마 정도 되실까요? 그 매장만 1년에 한 4천만 원씩만 보면 10년이면 4억이니까 6개 매장을 했으니까 한 2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되죠. 20억.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만나보면 장사 잘하시는 분들 자기가 정말 장사 잘한다고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그 돈을 다 냈는데? 네, 저도 깜짝 놀라네요, 네. 진짜로. 그죠. 네. 건물주가 되셔서 뭐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그걸 미리 알았다면 더 빨리 건물을 사셨을지 않았을까. 그럼 앞으로는 계속 건물을 사시겠네요. 앞으로는 제가 임차해서 장사를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혼자 나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봤지만 이렇게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듣는 분들도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고, 그러면 네. 지금 세종의 건물 땅을 사셔가지고 네. 거기다 신축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청주를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청주는 매입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한 2번 정도 파기가 되면서 근교인 어떤 세종시 조치원까지 넘어갔었는데요. 하나 에피소드 어떤 게 있었냐면 청주에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이닉스 근처에 한 1000평 정도 되는 1000평. 땅이 있어요. 근데 땅 모양이 바르지 않아서 네네. 매매가 잘 안 되고 네네. 하지만 그게 가시성은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매매를 하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매매가는 250 정도였는데 공시시가가 200만 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붙어 있네요. 1000평이 다 대지였었어요. 제가 그때는 토지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기다려보라 예, 하셨는데 한 달 정도 제가 기다렸어요. 예. 기다렸더니 그래서 계약합시다 라고 하고 예. 계약하려고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계약하기로 한 아침에 토지주가 땅을 안 판다 라고 연락을 받았었어요. 그때 매매가가 얼마였죠? 그때가 250 정도. 그러면 총 매매가가 네, 한 24억, 25억 정도 돼. 24억 예, 정도. 1000평 가까이 이게 돼요. 몇 년 전이라고 했죠? 그때가 19년도 말이었습니다. 4년 전. 네. 그럼 지금은 한 지금은 청주 시내 4차선 대로변에 있는 땅들이 5, 600만 원은 찾기도 힘들걸요? 최소 40억이네. 네, 최소. 아, 청주에서는 찾을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교에 있는 막 여러 군데를 찾으러 다녔었어요. 그래서 찾게 된 게 여기 조치원에. 그럼 거기가 뭐 좀 주변에 뭐 인프라가 좀 있나요? 세종시 유일하게 구도심입니다. 그 상주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되는 별로 크지 않는 시골이에요, 아직. 그래도 이렇게 집객을 하거나 매출을 1억씩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온라인 상권을 봤어요. 세종시라는 그 온라인 상권을 봤었고요. 도심지 안에 들어가면 인구는 많지만 주차 여건이 좋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도심지에 들어가서 제가 투자비를 많이 쓰는 것보다 외곽에서 온라인으로 상품력이 좋고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컨텐츠가 많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거는 이때까지 장사 10년 동안 하면서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이 있었어요. 온라인이라고 하면 온라인에서 이렇게 모객을 하는, 어쨌든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네.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서 집객을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지방은 땅값이 뭐 많이 안 오른다, 뭐 이런 말들도 많고 네. 거기 뭐 상권도 없는데 왜 들어가냐, 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내가 온라인으로 집객이 가능하고 내 컨텐츠에 자신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상권이 별로 없고 그래서 금액대가 낮지만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동네를 살리거나 인프라, 트래픽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네, 충분히. 예. 이런 사례들 정말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이. 네, 너무나 좋은 사례고. 그래서 이제 건물은 한 지금 땅은 몇 평 정도 돼요? 땅은 200평 정도 200평 됩니다. 정도 되고. 네. 매매가는 매매가는 예. 7억 5천. 7억. 네. 저 지방은 진짜 10억 이하도 충분히 살 수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럼 신축까지 뭐 대략 얼마 정도 들으셨을까요? 땅값하고 해서 한 20몇 억 정도. 20몇 억 네, 정도. 들었습니다. 대출이 좀 관건인데 네. 지금 워낙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네. 대출을 좀 많이 해줬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대략 대출은 몇 퍼센트 정도 받으셨어요? 한 75% 정도 75 받은 정도. 네, 그러면 거의 한 7, 8억 정도에 매입을 하시고 네. 신축까지 하셔갖고 네. 다 쓰시는 거네요. 네, 네, 맞아요. 총 몇 층이죠? 3층입니다. 3층 건물인데 1, 2층은 장원갑 칼국수로 운영하시고 네. 꼭대기층은 직접 사시는 거죠. 네, 맞아요.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자영업자들의 로망인 것 같아요. 내 건물에서 장사하면서 꼭대기층에서 내가 살고 네. 루프탑에서 고기 또 구워 먹고. 맞아요. 제 루프탑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하셨는데 자영업자분들이 대출을 잘 받기 위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높은 매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매출을 유지한다. 네, 그래야지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서 자체가 실려도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많은 분들은 자기가 장사는 잘하지만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줄 거라는 걸 예측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많은 자영업자분들. 네, 거의 저도 사실 그냥 일반 시중은에서 대출 내주세요 하면 장사의 컨디션을 전혀 모른 채로 은행을 방문하니까 그 어떤 누구도 호의적이지 않는데
그 은행에서 대출 담당자가 네. 매장의 브랜드의 어떤 신뢰도를 확인하는 순간 충분히 상담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럼 이자가 대략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죠?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나옵니다. 250평을 쓰는데 1,000만 원이면 그 동네 시세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무리 지방이라도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네. 직접 사서 물론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지만 네.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이자를 내도 1,000만 원. 네. 그러면 내가 7억 정도만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다. 네, 그렇죠.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금리가 몇 프로 정도 되죠? 5% 중반대부터 6% 중반대까지 5에서 형성되는- 6 정도 예, 되는 거면 네, 네. 현재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네. 2년 사이에 2, 3%에서 5%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2배 정도 올라갔는데 이걸 다시 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시기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만약에 1%, 2%라도 빠지면 내는 이자가 네. 한 1,000만 원에서 뭐 800, 700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지금이 고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아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이라고 해도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네, 그 정도는 거고 얼마까지 감당이 되시나요, 이자가? 그거는 이제 저희 매장의 장사의 어떤 영업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데 그 정도보다는 최대 나는 여기 이자 이 정도는 낼 수 있다. 이자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네, 2천만 원 정도. 그럼 금리가 10% 올라가는 것도 네, 네. 무방하다. 네. 저도 이런 얘기를 말로 많이 했었는데 아.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매출 이 정도고 이만큼 낼 수 있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어쨌든 현금 흐름이 좋아가지고 이자도 많이 낼 수 있으면 지금 같은 때 금매나 이런 것들 잡기 너무 좋거든요. 네. 그리고 대출도 막 90% 받아가지고 네. 그죠? 지금 딱 건물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자산가 그리고 이렇게 대표님 같이 현금 흐름이 좋고 신용이 좋으신 분들, 네. 내가 컨텐츠에 있어서 공실 없이 갈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지금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이게 신축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 사는 것도 그렇고 거기다 신축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이게 첫 번째 땅 사신 거죠. 땅으로 하면 네. 네. 맞나요?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혼자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PM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는 업체한테 맡겼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PM 컨설팅 업체는 맡기지 않았고요. 네네. 예전 어릴 적부터 네. 부동산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근데 부동산하고 또 신축은 완전히 별개인 상황이라서 뭐 유튜브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건축 설계사도 한 5군데 정도 미팅을 하고 네. 일단 그러면 땅부터 이제 하면 땅도 진짜 많이 알아보셨나요? 네, 정말 네. 많이 봤죠. 저는 매장을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예. 100군데는 봐야 된다고 아, 생각하는 100군데. 땅도 한 100군데는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의 이제 독학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독학으로. 네. 일단 내가 건물 사야겠다 마음 먹고 한 몇 년 만에 사신 거예요? 취득은 네. 땅 한 3년, 2, 3년 정도 됐던 2, 것 같아요. 3년 정도? 네. 계속 이제 취득을 하려고 하다가 좀 네. 이제 파기가 되고 그런 경험까지 몇 네, 번 네. 있었으니까 저도 독학으로 했는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완전히 이제 하나부터 다 그 네. 시행착오 겪으면서 오신 거죠. 네,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건물 가르쳐주는 교육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어디 가시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요. 네. 이런 뭐 어디 은행 가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런 네. 것들 은행 팁 같은 걸 주고 했으면 진짜 좀 단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엄청 단축되죠. 저는 대출이 나올까부터 어디 은행을 가야 될지 네. 이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한 순간순간 해보는 거니까. 네, 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준공은 제대로 날까, 대출은 제대로 나올까 매 순간순간 뭐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진행했어요. 애초부터 땅을 살 때 신축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사셨겠네요. 그 땅을. 네, 그렇죠. 그러면 땅을 살 때 건축, 뭐 설계, 신축 이것까지 혼자 거의 다 공부하시고. 네, 맞아요. 이게 땅을 사놓고 신축부터 다 하나하나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네. 보통 뭐 책을 많이 보셨나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많이 그 전문가들을 많이 만났었나요? 사실 책보다는 유튜브로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뭐 건축에 관련된 거, 뭐 또 이제 건축 설계사 하시는 분하고도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많이 미팅을 한 것 같고. 예. 뭐 운영을 여러 군데 매장을 하시는데 네.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이 시간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우리가 삼시세끼 먹을 밥을 먹듯이 이거는 생존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생존에 관련된. 예. 식당을 해야 되는 공간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제가 한 10년을 장사를 하면서 똑같이 또 월세로 들어가서 인근에다가 했다라면 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 번의 허들은 힘들지만 30년 후에 어떤 값어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실행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게 지금 신축이라는 게 사실 신축하다 이빨 빠졌어요, 뭐 머리털 빠졌어요, 막 이런 경우 많아요, 진짜. 네. 거의 맨땅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네. 많은데 네.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점 있으실까요? 저는 신축을 하면서 네. 정말 매 순간순간 힘들었어요. 순간순간. 순간순간 네.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아. 그중에 대표적으로 힘들었던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사실 저희가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예산을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를 네. 말씀 안 해주신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거죠? 원인자 부담금. 아, 원인자 부담금. 네. 그러니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멸실하기 전에 그 부담금이 또 있거든요. 네. 그게 신축할 때는 그 부담금만큼 또 빼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걸 사실 관청에다가 얘기 안 하면 네. 신축한 만큼 그냥 다 부과를 해버리는 네, 거죠. 100% 뭐 안 네. 내면 현금으로 일시납을 안 하면 네. 준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준공이 안 나면 이제 장사를 못 하고 네. 대출 이자는 계속 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런 상황. 그 원인자 부담금 얼마나 나오셨죠? 7천만 원. 7천만 원. 그쵸. 이거 빠듯하게 가는데 네. 7천만 원 갑자기 내라고 하면 어떡해요? 네, 저는 완전히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취등록 비용을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준공이 안 나면 네. 장사를 못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해결 어떻게 하셨어요? 우선은 원인자 부담금을 해야지 네. 그 이제 준공이 나야지 그 사업자 등록증도 되고 나머지 절차들이 되니까 우선 취등록세 네. 내열 비용들을 원인자 부담금 내고 네네. 취등록세는 분할 상환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맞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면서도 너무 배우기 또 많이 배우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장사도 잘하시고 건물까지 매입을 하셨는데 자영업자 사장님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저는 10년 동안 장사를 브랜드를 5개, 6개 운영을 하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서 이런 어떤 다양한 브랜드를 하게 되었는데요. 좀 더 장사를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하기보다는 한 매장을 좁고 깊게 장사를 하셔서 매출을 최대한 높여서 그걸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 엄청난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좀 더 집중하셔서 장사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고객들을 만족을 시켜서 재방문을 유도를 해서 매출을 높이게 되면 순이익도 늘어나지만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브랜드를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장사에 더 집중을 하시고 그 틈틈이 여유를 만드셔서 건물을 매입하시거나 신축을 하시는데 관심을 두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 좋은 이야기 대표님께서 해주셨고 대표님은 한 11년 정도 자영업에 있으셨어요. 그리고 브랜드 한 6개 정도를 성공을 시키셨고 지금 뭐 건물도 건물이지만 사실은 자영업 쪽 씬에서도 되게 유명하시고 정말 집요하게 파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걸 딱 찍어가지고 고객들이 계속 올 수 있게끔 만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웬만큼 이제 오픈을 했다 하면 지방에서도 거의 매출 1억 이상은 다 찍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사는 건물주다가 이런 대표님들을 그냥 또 놔둘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장건 아카데미에서 자영업자분들이 지방에서 어떻게 월 매출 1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또 장원갑 칼국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